자, 세계사 학습을 우리가 하는 데는 이제 기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세계사를 하는 배우 공부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한국사의 발전 단계도 사실상 세계사의 발전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 다른 환경적인 변화의 과정으로 인해서 현재의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누가 더 우월하다거나 아니면 누가 옳거나 그르다라고 하는 관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지금의 서로 다른 이런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상 이 세계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역사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현대의 특징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른 환경,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교하거나 우월 관계를 가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사를 배운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인류의 치유련은 우리가 약 400만 년 전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긴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확인하고 확실하게 400만 년 전부터는 아마 인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체로 이제 가장 앞선 시기의 인류를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로부터 보고 있죠. 자, 그 이후에는 현재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양한 종들이 등장을 하였으나 결국 전부 다 멸종을 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주로 구석기 시대에 해당하는데 이 구석기 시대의 가장 큰 핵심은 역시 사용했던 도구가 뗀석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지방 주변에 있는 주변에서 식량을 얻게 되는데 사냥 또는 어로 채집을 통해서 얻게 되죠. 그래서 이동 생활을 하고요. 이동 생활을 하니까 막집을 짓거나 또는 동굴 또는 바위 밑에 살게 되고요. 그리고 같이 무리 생활을 하면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이들의 특징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지금부터 10,000년 전부터 빙하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식생이 변하게 되고 대형 동물이 죽고 소형 동물이 많아지게 되면서 사용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고 무기도 더 작고 정교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뗀석기들이 있었던 시기를 지나서 그 다음 신석기 시대에 돌아갑니다. 신석기 시대는 단순하게 이 도구가 간석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큰 변화가 일어나서 이걸 우리가 신석기 혁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차이들은 이 신석기 혁명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생산 경제를 변화시켰다라고 봤어요. 즉 우리가 이전에는 자연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인간이 직접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이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혁명과 같다라고 해서 신석기 혁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막 1만 년 전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정교한 간석기를 사용하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농경과 목축이 되면서 이들은 정착 생활을 해야겠죠. 그래서 시간이 보면 이 신석기 사회의 특징은 농경과 목축으로 해서 정착 생활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같이 살게 되고요. 집도 더 잘 지게 되죠. 그래서 움집이라고 하는 형태로 더 견고하게 지게 되고요. 그리고 평야지대에 정착하여 살게 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자, 인구 증가했고요. 그리고 식량을 보관, 조리, 이동하기 위해서 토기가 제작된 시점이 신석기 시대입니다. 이때 뼈 바늘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옷도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죠. 자, 이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자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자연현상 모든 것에는 정령이 있다는 애니미즘, 그리고 동물을 숭상하는 토테미즘, 그리고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 샤먼이 있다고 생각하는 샤머니즘과 같은 이러한 종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본 바와 같이 마을이 만들어지고요. 갈아서 쓰는 간석기, 그리고 토기, 그리고 이런 움집, 뼈바늘, 돌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류의 변화가 촉구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그 다음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문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문명을 만들어진 곳은 결국은 이제 큰 하천이 있는 곳에서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이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계급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문자를 이용해서 기록을 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들이 이제 문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되죠. 첫 번째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고 굉장히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개방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방적인 지형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다양한 여러 민족들의 침입 그리고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3,500년 전, 기원전 3,500년경에 수메르인들이 우르 또는 우르크 같은 이러한 도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으나 결국 계속 바뀌게 되면서 기원전 18세기 무렵에 아모르인들이 세운 바벨로니아가 이 지역 일대를 전역을 통일하게 되죠. 자, 이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은 이런 통일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게 되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함무라비 법전을 기록해 놓은 기둥인데 함무라비 왕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 쐐기 문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봤죠. 대체로 내용은 복수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여기 보면은 노예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도 노예에 대한 차별, 즉 계급이 반드시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개방적인 지형 때문에 당시 이제 굉장히 지금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현세주의적인 관점, 현세주의적인 종교관이 형성되겠죠. 그리고 여러 신들을 모시게 되는 이런 다신교, 현세적 다신교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권 정치를 통해서 재정 일치 사회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걸 기록하는 쐐기 문자, 태음력, 60지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자, 이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선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히타이트라고 하는 유목민족들이 있었고 이들은 철기와 전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특징입니다. 철기를 사용하고 전 세계의 아시아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철기를 보급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지중해의 동해안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페니키아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는 무역을 통해 바다를 통해서 이제 중앙으로 지중해 여러 곳으로 진출하면서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 카르타고죠. 이 카르타고를 식민지를 만드는 등 이런 교역 활동을 많이 했고 이걸 또 기록하기 위해서 표현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 문자가 그리스로 전해져서 지금의 알파벳의 기원이 되기도 했죠. 자, 또 하나는 헤브라이인들입니다. 헤브라이인들은 원래 이 바빌로니아 지역에서 고난을 겪다가 사실 이제 일부 이집트로 이동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노예 생활이라든지 이제 고난한 이 파라오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그걸로 알고 있죠. 모세의 기적 이런 거 관련된 것들. 그래서 이들이 탈출을 해서 다시 이 지역으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요게 나라를 세운 게 이스라엘 왕국인데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다윗이 있고요. 또 솔로몬이 있죠. 이 이스라엘 왕국은 3대 솔로몬 때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다시 신바빌로니아의 지배를 받는 이런 고난을 겪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당시 헤브라이인들은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섬기는 유대교를 형성하게 되고 이게 나중에 크리스트교 그리고 이슬람교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이집트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다르게 폐쇄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폐쇄적인 지형으로 인해서 왕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죠. 그리고 강력한 파라오가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지배를 받는 신권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고요. 이게 아부신벨 신전과 같은 이런 신전도 만들죠. 이들도 다 신교적 특징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 태양신 라를 가장 높은 신으로 모십니다.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신관들을 거느리고 하면서 이제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이 나일강이 지속적으로 이제 규칙적으로 범람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을 가지게 되는데 우선 범람한 시기를 찾아야 되니까 날짜를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날짜를 계산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범람한 이후에 땅을 측량하는 측량 기술 그리고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기하학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을 하죠. 자, 이들은 시체를 썩지 않도록 이제 영혼불멸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해부학도 발달하게 됐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이제 영혼이 계속 살아서 영혼불멸하게 살아야 되니까 죽은 사람이 이제 지옥으로 가는 이런 과정을 또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죽음의 사자의서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 이걸 이제 남겨놨고 그리고 다양한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들만의 문자를 만들어서 기록을 하게 되죠. 자, 이 길가메시 서사시와 오리시스 신화가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을 아주 긍정하게 표현해주는 건데 이 길가메시는 결국은 인생은 덧없어 그냥 지금 열심히 살아야 돼 현세적인 관점이 들어가져 있고 영원 불멸한 삶을 살기 위해 미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오시리스의 신화가 또 이집트의 문화를 또 대변하고 있죠.
인도 지역은 원래 기원전 2500년경부터 인더스강 유역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들이 이제 인더스강 유역을 통제하면서 결국 이제 좀 언어의 문명을 형성하게 됐는데, 모헨조다로와 같은 하라파 이러한 이제 도시들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는 굉장한 계획 도시로서 목욕탕도 있고요, 동물창고, 광장, 성체 뭐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왕이나 이런 신과 같은 절대적 권력을 나타내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건축물들이 나오지 않은 것이 이제 가장 의문점으로 남아있죠. 자, 이들은 이게 뭐 교역,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역도 하고요, 코끼리도 기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동물들을 익수해서 만들고, 자, 이제 문화가 이제 발달하게 됐는데, 기원전 1800년경에 이르러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들은 몰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다시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북쪽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던 아리아인들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다시 인도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을 하죠. 자, 이들이 대규모로 내려오게 되면서 원래 살고 있던 애들을 정복하면서 자기들의 문화를 여기에 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기원전 1000년경에는 겐지스 유역까지 영역을 확장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인도 남쪽까지 쭉 밀고 내려가죠. 자, 이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 브라만교를 기반으로 폐쇄적인 신분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브라만교의 신관인 사제들인 브라만이 제1계급이고요. 그리고 지배층을 이루고 있는 휘샤트리안, 그리고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바이샤, 그리고 수드라 같은 이러한 카스트 제도가 완성되게 되죠. 이 브라만교는 사실 이런 자연 현상들을 신으로 모시는 다신교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지배계급은 굉장히 복잡한 이 청동기를 이용해서 복잡한 제사 의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이제 보여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죠. 이 브라만교가 나중에 이 인도에서 힌두교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불교가 아니라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브라만에 여러 신들이 나오죠. 그래서 인드라, 아그니, 마루트 있는데, 천둥, 불, 바람, 폭풍의 신, 이런 신, 자연 현상들을 신으로 믿고 이게 힌두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이제 황허가 이제 범람하는 것을 이제 극복한 치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중국은 하, 상, 주 이렇게 가도록 전설에 되어 전설로 남아 있었는데, 이 하나라가 결국 얼리터우 유적이 발굴되면서 하나라가 있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그 위에 등장한 상도 마찬가지 은허가 발견이 되면서 여기도 상나라도 진짜 있었는데 확인이 됐죠. 자, 이 상나라의 특징은 신권 정치, 재정일치 사회이고요. 왕이 제사를 뭔가 중대사를 결정할 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점을 쳐봐. 그 점을 천 결과를 또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이제 기록을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 기록을 하기 위해 상형 문자를 만들어냈고, 그 상형 문자가 지금의 한자로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문명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외에도 중국의 남쪽 지역, 창장강 일대에도 벼농사를 특징으로 하는 문명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게 스촨성의 산싱주의 유적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 들어가 있는 유물들이 대거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여러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문명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나라인데, 주나라는 이제 각 지방에 대한 여러 지배의 독특한 방식을 만들어내면 이게 봉건제입니다. 봉건제는 각 땅을 제후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제후들은 공신이나 또는 왕자들에게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혈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제후들에게 봉토, 즉 땅을 주면 이 제후들은 이 주나라 왕에게 군사적이나 경제적인 보호를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자신의 의무를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주나라의 왕은 천자, 하늘의 아들로서 덕으로서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각 지역은 이제 제후들이 지배하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제 봉건제라고 하는데, 이 봉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종법제도예요. 이 주나라 왕에서부터 제후, 경, 대부, 사, 그리고 민, 백성까지 이르기까지 세로로 이어지는 이러한 수직적 질서, 이게 가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손자로 이루어지는 이런 종법 질서가 사실 이 봉건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제후들은 자신들이 직접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지만 어쨌든 이런 질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치주의 그리고 가족 윤리를 기반으로 결국 이제 나라를 지배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당시 북방 민족들이 영역을 확장하게 되면서 당시 이 호경을 수도로 하고 있던 주나라가 견융의 침략을 받아서 몰락하게 되고 다시 동쪽의 나급에다가 새로운 주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이전은 서주, 이후는 동주 이렇게 부르고요. 동주부터는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구분이 돼서 춘추 전국 시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